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환율 전쟁과 한국, 환율 1200원 고착화 되나? 환율을 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200원을 뚫은 후에 1200원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환율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환율, 달러 인덱스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 붙여봤습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특히 수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 7월 23일 날 업로드한 영상, 한국 환율의 짧은 미래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다면 원화 강세, 즉 달러 약세가 되고요. 수출이 잘 안 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적거나 적자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 약세로 돌아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그래프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1988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환율 흐름입니다. 1997년 IMF가 터지기 전까지 적게는 600원대, 많게는 700원 후반 800원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환율이 18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환율이 떨어졌는데 과거 7, 8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환율 1000원 시대가 열렸고요. 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위에서 환율이 놀았다는 걸 알 수 있고, 환율은 1100원대에서 1300원대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경기 호황이 찾아오고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환율도 다시 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한 차례 환율이 폭등해서 15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환율은 1200원 사이 거의 박스권 흐름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박스권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1250원 부근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한 차례 크게 오를 수 있지만 박스권 상단을 찍고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거, 환율과 코스피 지수 복합 차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99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인데요.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자,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IT 버블로 증시가 급등했을 때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환율과 증시가 대체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아니면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환율이 오르면은 주식시장이 대체로 하락을 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대체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다르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7년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도 환율 하락은 제한적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주식시장과 환율은 완전하게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된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컨트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유로 달러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선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여기 검은 선이 달러 인덱스, 그리고 파란 선이 유로 달러 환율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유로 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는 거의 똑같은 모습, 겹쳐져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게 바로 유로 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역시 자,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성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자,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위로 치솟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유로 달러나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세우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달러 환율 복합 차트를 한번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상당히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위안화 달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달러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자율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당국이 매일 환율을 고시하는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딱 놓고 봤을 때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2018년 초에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겹쳐지는 부분 보이고요. 그리고 2019년 들어서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위안화 달러 환율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우리나라 환율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월 2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 아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업, 소비자, 경제 심리, 세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8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자, 한국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 불황에 진입한 한국 경제라는 게 바로 26일 날 나왔고요. 더 악화된 내수와 수출, 그리고 장기 침체 공포가 커졌다는 게 바로 21일 날 나왔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상당히 안 좋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지수 낙폭이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 최고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역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으로 볼 때 환율은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됐습니다. 자, 남은 것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결정하는 그날까지 안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미국이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중국은 환율 상승, 즉 평가 절하를 시키면서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 이로 인해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나 증시 폭락 등이 발생해서 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면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자, 이것은 증시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안화 가치 절하를 시키면서 환율 전쟁에 맞서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치 절하를 시킨다면은 증시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인데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불안에 대비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10월에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될지 여부가 지금 관심사인데,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을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대외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글로벌 경기에 유독 민감한 편이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을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점 앞에서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향후 전망도 지금 그리 밝지 않다는 점에서 환율이 하락하기보다는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 환율과 우리나라 환율이 커플링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중국이 지속적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 환율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미국과 싸움에 임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환율이 불안에 심화됐다는 점은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이고요. 자, 그렇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추가 절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10월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금융당국은 최소한 10월까지는 환율 개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10월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환율에 좀 더 개입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10월까지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과거 환율 추이를 돌아봤을 때 위기 이후에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IMF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 좋은 점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평가절하를 통해서 수출 활성화를 하면서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기 이후에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됐다는 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1200원대 고착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는 1200원대가 일상화가 된다면 수출 기업에는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수입을 하는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수입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를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의 발언, 현재 물가가 뒷걸음치고 있다. 즉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물가 상승, 마이너스 물가 우려를 타개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을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높은 환율을 유지한다면 인플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를 정부가 원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입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데 수입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다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확장적 재정정책 예고입니다. 돈이 지속적으로 풀리면 원화 가치 하방 압력,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방어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출 기업에게도 유리하고 인플레를 일으키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정부가 유지를 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도 않고 높은 환율을 통해서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고 물가 상승에도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돈이 지속적으로 풀린다는 것,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점을 눈여겨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00원대 환율 고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자,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즉 원화 가치 하락 우려가 계속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환율 방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즉 가치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다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홀딩하거나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더 이상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자금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는 원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디플레 우려를 해소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 가치가 비교적 하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수출 기업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머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수출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낮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화폐 가치가 낮은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환율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자, 1180원에서 1300원 박스. 즉 과거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 자,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1300원에서 1200원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글로벌 경기 호황이 오면서 환율은 9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1200원대인데 이 범위 안에서 지금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은 환율이 전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하락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다가 경제 불안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면은 박스권 상단을 뚫고 1200원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정부는 물가 상승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돈풀기에 돌입하고, 이렇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1200원 부근에서 환율을 방어하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율 1200원대가 고착화된다면 일단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이 큰 기업을 가려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면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가려내고 나중에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져도 원화 강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지만 그에 비해서 원화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원화 강세를 방어하면서 수출 활성화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부가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10월에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 여부 확인 전까지는 외환당국의 환율 개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변동성이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환율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상당히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증시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향후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환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투자 포지션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